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1990년 6월 8일 낮 12시 30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주택가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낮에 느닷없는 비명소리에 주민들은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중엔 이곳 주택에서 살을 살던 박 씨도 있었는데요. 주인 집에서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들은 직후 그는 놀라서 방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때 낯선 남성이 서둘러 마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골목을 따라 황급히 남성을 뒤쫓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주를 하던 남성이 속도를 낮추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쫓아오는 박 씨를 향해 길이 50cm짜리 회칼을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두려움에 뒷걸음을 쳤고 남성은 이내 빗속으로 사라졌죠. 이후 박 씨는 간신히 진정을 하면서 다시 새들어 살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혈흔이 낭자했어요. 아까는 너무 경황 없이 나오느라 미처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루에는 집주인의 아들, 서울대 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25살 석 씨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석 씨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는 집주인이자 52살의 여성 이 씨, 그리고 그녀의 동료인 61살의 여성 김 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칼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특히나 집주인 이 씨의 상태는 참혹했는데 그야말로 난사를 당한 채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였고 또 함께 있던 동료 김 씨는 급소 부위를 7차례나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 아들 석 씨의 경우 머리와 왼쪽 동맥을 찔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가장 먼저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훔쳐간 물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 강도라기에는 피해자들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고요. 보니까 3명의 피해자들 모두 정확히 급소를 공격당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망한 이 씨의 경우 오버킬의 형태도 나타났는데요. 이러면 원한에 의한 살인이 의심되겠죠. 이 사망한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둘은 중태에 빠진 상황이라 범인에 대해 증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새들어 살던 박 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죠. 하지만 그도 경황이 없었고 또 하필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린 탓에 자세한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박 씨가 기억하는 것은 범인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라는 것 뿐인데 당시 90년대 때는 CCTV도 별로 없고 과학 수사가 발달했을 때도 아니죠. 따라서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시로서는 박 씨의 진술로 범인을 추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혹시 피해자 이 씨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좀 더 이 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녀는 보험 판매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주변 평판도 좋았고 금전 채무 관계도 깨끗해요. 경찰은 이 씨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진 이 씨에게는 아들 외에 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4년 전인 1986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 A양이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범인을 정확히 특정하면서 가해자를 고소한 뒤 재판에 넘겼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범인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범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그래서 그는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여기까지 알아낸 건 수사 시작에 보름 만의 일이었습니다. 좀 늦었죠. 원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이걸 수사관이 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1990년대라서 지금과는 달리 오히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숨죽여 살던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이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녀의 딸 A양과 오빠 석 씨까지도 과거 성폭행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던 정황입니다.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경찰은 이 성폭행 범인의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30살이었던 범인 박형택. 확인해보니 이미 2년 전인 1988년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그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출소자들을 수소문했고 이들과 접선을 해서 정보를 얻던 중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박형택이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내가 나가면 복수를 하겠다며 이를 갈았다는 부분이었죠.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은 노량진 주택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박형택을 특정했고 그를 신속히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6일 만인 6월 24일 오전 10시 경찰은 부천에 있는 한 독서실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격투 끝에 이곳에 숨어있던 박형택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검거 당시 박형택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극심하게 저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성범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번엔 보복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 박형택.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 꼬인 건지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그가 피해자 A양을 알게 된 것은 26살이던 1986년입니다. 이미 그때도 강간전과 산범이에요. 9월 24일 그는 고등학생이었던 A양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애초에 두 사람은 전혀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A양을 꿰어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녀를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A양은 그만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수치심에 괴로워하면서 한동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 이 씨가 점점 딸의 변화를 눈치챘고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가족들은 이듬해인 1987년 10월 범인 박형택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던 거고요. 범행이 드러난 박형택은 끈질기게 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어머니 이 씨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분노와 달리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허망했죠. 범인 박형택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징역 3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당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박형택은 그마저도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감 중에도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A양의 가족은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박형택의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강간죄로 수감된 죄수들이 하나둘 합의에 성공해서 출소를 하자 나만 가지고 이래? 이런 마음에 복수심만 커져갔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되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탓하는 정말 한심한 꼬라지죠. 쓰레기 중에 정말 상쓰레기예요. 그러던 1988년 12월 25일 박형택은 성탄절 특사로 2년 3개월 만에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세상에 복귀했습니다. 출소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박형택의 보복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한 게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안양에서 이사해 서울 독산동을 거쳐 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노량진까지 2차례 동네를 옮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박형택은 도대체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냈던 걸까요? 여러 번 이사까지 했잖아요. 알고 보니 박형택은 출소 직후 A양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주소지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후 인근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를 토대로 A양의 주민등록을 확인했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그동안 이사한 사실까지 낱낱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이 강조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게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그 후 박형택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990년 3월 말과 4월 초 이 2차례를 거쳐 A양이 사는 집을 미리 답사까지 해요.
그리고 사건 당일인 1990년 6월 8일 미리 준비한 긴 회칼을 품에 넣고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때마침 대문까지 열려 있어서 쉽게 침입할 수 있었고요. 90년대 때는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시 집안에 건장한 아들도 있었고 또 새들어 살던 청년도 있었기에 별다른 두려움 없이 문을 열어둔 채 동료와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박형택은 거침없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와 눈이 마주친 그때 그녀에게 회칼을 휘둘렀습니다. 공격 직후 옆에서 비명을 지르던 동료 김 씨까지 칼로 찔렀고 잠시 후 비명을 듣고 아들 석 씨가 방에서 나오자 그에게도 공격을 시도합니다. 정말 무자비한 칼부림이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 A양은 집에 없었습니다. 검거 후 조사를 받던 박형택. 그는 내내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 사실이 있는데 박형택은 이 출소 후 범행 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온갖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게 닥치는 대로 돈을 번 이유가 있는데 바로 A양의 가족을 죽인 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해요. 90년대까지는 단 한 명을 죽여도 계획 살인일 경우에는 대부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 박형택은 적어도 이 사형만은 면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그의 보복 타깃은 A양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검거한 수사관까지 복수를 결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법은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졌을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90년 12월 8일 돌연 박형택은 서울구치소에서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사형이 두려워졌고 또 더 이상의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울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참 이 모습도 찌질이 같죠. 한편으로는 집요한 복수극이 좌절되니까 스스로를 포기할 만큼 아주 독한 범죄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보복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 사법체계의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1990년인데 33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보복범죄의 현황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인 2023년 7월 또 다른 보복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스토킹을 하던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인데요.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걸 무시한 채 전 여친을 찾아가 공격했고 결국 그녀는 사망. 또한 이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양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 중 워낙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혀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여친은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요. 접근 금지 명령은 당연했고요. 하지만 끝내 죽음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딘가 같은 형태의 살인이 33년 후에도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살인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 법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울타리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